봉투는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밀어놓고 두 걸음 물러섰다.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커튼 냄새와 누군가의 향수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꺾여 들어와 바닥에 긴 사각형 하나를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경계선 바로 바깥에 서 있었다. 봉투 안에는 청구서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청구서에는 식장 대관료, 혼수비용, 신혼여행 경비, 예물 감정가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숫자들이 줄을 맞춰 적혀 있었다. USB에는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가 스스로 입 밖에 꺼낸 말들. 필리핀 호텔 테라스에서 내 눈을 피하며 중얼거리던 그 말들이. 김상혁은 봉투를 열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소파 끄트머리에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 내 부모님은 문 가까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필리핀에서 온 그 여자는 창가 쪽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혁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구두굽으로 마룻바닥을 한번 짚고 몸을 돌렸다.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보험이었다. 문이 닫혔다. 복도는 조용했다. 문이 닫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 정적이 1년 전의 소음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은 강의실이었다. 30개의 의자가 반원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교재 첫 장을 펼치고 있었다. 새 책 특유의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여백이었다. 강사가 자기소개 순서를 돌렸다.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섰다가 앉았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볼펜 뚜껑을 교재 모서리에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때 그가 일어섰다. 저는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2년 어학연수를 했는데요. 영어 문장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발음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강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모였다. 나의 볼펜도 멈추었다. 필리핀, 2년. 그 단어들은 강의실 공기 속에 아무 무게 없이 떠돌았다. 형광등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나는 그 평온함을 성실함이라고 읽었다. 교재의 빈 여백은 그날 이후 그의 필체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성실했다. 교재 여백을 채우던 그 손이 어느 날부터는 내 손을 잡기 시작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우리는 약혼 반지를 맞추고 양가 상견례를 치르고 예식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그 모든 절차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무언가가 완성되어 간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봉인이었다. 신혼여행지를 정하던 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여행사 팸플릿을 펼쳐두고 있었다. 몰디브, 하와이, 발리. 내가 손끝으로 사진들을 짚어가는 동안 상혁은 팸플릿 한쪽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했다. 종이가 하얗게 눌리며 접힌 자국이 깊어졌다. 필리핀이 좋겠어. 내가 제일 잘하는 곳이거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다. 잘 아는 곳에 나를 데려가고 싶다는 뜻으로. 그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쿠션 위에 뒤집어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가 꺼졌다. 나는 팸플릿의 세부 섬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므로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더라도 읽지 않았을 것이다. 화면이 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팸플릿 위로 창문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 사진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팸플릿 위를 가로지르던 햇살은 결혼식 당일 아침 웨딩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 빛은 희고 고르게 퍼져서 흰 장미 장식과 흰 테이블보와 흰 드레스를 하나의 색으로 녹여버렸다. 나는 그 안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음악보다 먼저 귀에 닿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나는 그 규칙에 몸을 맡겼다. 어머니는 이미 앞줄 의자에서 손수건을 눈가에 대고 있었고 상혁의 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단정하게 웃고 있었다. 상혁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고 나는 따뜻함을 믿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번졌다. 흰 장미 향이 공기 속에 짙게 퍼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왼쪽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동은 천에 막혀 소리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도 듣지 못했다. 다만 그의 손이 0.1초 내 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추었다가 다시 쥐어졌다. 나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읽었다. 주례 선생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흰빛은 여전히 고르게 퍼져 있었다. 힘은 여전히 고르게 퍼져 있었다. 그 빛이 마닐라의 오후 햇살로 바뀌기까지 14시간이 걸렸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진 고속도로 양옆으로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그 나무들이 뒤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상혁은 내 손을 쥘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에어컨 바람에 섞여 온전히 닿지 않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호텔 방은 넓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상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한번 훑는 눈빛이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창밖에 닿지 않았다. 잠깐 로비에서 전화 좀 받고 올게.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나 봐. 신혼여행 첫날에 회사라는 단어는 방 안의 공기를 조금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쪽으로 가늘게 이어지다 끊겼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바닥을 얹었다. 유리는 바깥의 열기와 안쪽의 냉기 사이에서 미지근했다. 야자수 그늘이 수영장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로비를 내려다 보았을 때 상혁은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한 박자였고 상혁의 팔이 그 여자의 어깨를 짧게 감쌌다가 떨어졌다. 나는 손바닥을 유리에서 천천히 거두었다. 유리 위에 온기가 잠시 남아있다가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나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가지런히 접어두었다. 상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여행 책자를 펼쳐들고 있었다. 미안, 좀 길어졌지. 내일 일정 뭐가 좋아? 책자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선명했다. 종이는 얇고 서늘했다. 아무거나. 나는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사흘째 오후의 햇살은 발코니 너머로 길고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세부의 바다는 여전히 그림엽서처럼 파랬고 야자수 잎은 바람도 없이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여행 책자를 펼쳐놓은 채 아무 페이지도 읽지 않고 있었다. 상혁이 욕실로 들어간 것은 조금 전이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타일 벽을 타고 낮게 번져나왔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국가번호 63으로 시작하는 낯선 조합이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물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통화를 수락하고 핸드폰을 귀에 댔다. 정적이 먼저 왔다. 그 다음 여자의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차분했다. 한국어였다. 저 최진아예요. 상혁 씨 아내분이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야자수 잎이 그제야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멈추었다. 나는 책자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샤워기 물소리는 여전히 균일하게 흘렀다. 듣고 계세요? 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평평하게 나왔다. 나는 발코니 쪽 유리문에 비친 내 윤곽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소리도 없이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호텔 로비 카페의 공기는 과하게 냉각되어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테이블보의 끝자락을 미세하게 들썩이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최진아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채. 그녀는 나를 보자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눈밑이 부어 있었다. 오래 울었거나 오래 잠을 자지 못했거나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8년. 그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것처럼 우리 사이에 자리를 차지했다. 민준이라는 이름,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 상혁이 매년 2번씩 이곳을 찾아왔다는 사실들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고백이라기보다 진술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녀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화면 속에서 상혁이 웃고 있었다. 케이크 앞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로. 내가 알던 그 웃음이었다. 정확히 그 웃음이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손가락 끝이 유리 화면의 매끄러운 표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 테이블보 위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둥글고 투명한 것이 천 위에 번지며 스며들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닦지 않았다. 닦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수면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잔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지 않았다. 최진아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다. 민준이가 18살이 되면 필리핀으로 완전히 넘어온다고 했다고. 한국에서 10년만 더 벌면 된다고 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결혼은 그가 쓴 표현을 빌리자면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 나는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무는 동안 테이블 모서리에 손바닥을 얹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손바닥 아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한번 내리쳤다. 소리가 카페 안을 가로질러 나갔고 창밖의 야자수 잎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맞은편에서 최진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져 테이블보에 번지는 것을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도 몰랐다고 했다. 한국에 아내가 생긴 줄 몰랐다고 했다. 두 개의 번진 자국이 흰 천 위에서 나란히 번져갔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않았다. 다만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손바닥 아래의 냉기가 서서히 내 체온과 같아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김상혁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를 조용히 계산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바닥이 대리석과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최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들었다. 우리는 나란히 카페를 나섰다. 야자수 그늘 아래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고 수영장 쪽에서 아이들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발걸음의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조용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단정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립스틱은 아직 아침과 같은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려 손끝을 확인했다. 손톱 끝이 핸드백 가죽에 가볍게 닿아 있었다. 복도는 길었다. 카펫이 두꺼워서 구두 소리가 완전히 흡수되었다. 우리가 걷는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오직 에어컨의 낮고 균일한 바람 소리만이 천장 어딘가에서 흘러내렸다. 7075 앞에 멈춰 섰다. 문 아래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키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댔다. 초록 불이 들어오는 순간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다. 상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았고 그 뒤에 서 있는 진아를 보았다. 휴대폰이 이불 위로 미끄러졌다. 수진아, 앉아 있어요. 내 목소리는 방 안의 냉방 온도와 비슷한 높이에서 나왔다. 상혁의 입이 다시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문을 등지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마닐라만의 수평선이 수평으로 끊겨 있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진정하고 있어요. 나는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그 앞에 섰다. 진아는 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상혁의 시선이 그녀와 나 사이를 두어 번 오갔다. 그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래된 습관처럼 능숙한 계산이었다. 민준이 아빠 맞아요? 방 안에 에어컨 바람이 커튼 끝을 가볍게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상혁의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가 필요한 마지막 대답이었다. 나는 상혁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천천히 마치 벽에 걸린 그림을 한 번 훑어보고 돌아서듯. 진아가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다. 상혁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상혁이 진아에게 낮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호텔 복도에 부딪혀 납작하게 퍼졌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등 뒤에 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로비에는 흰 제복을 입은 경호원이 2명 서 있었다. 나는 그중 키가 큰 쪽으로 걸어가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다. 저 남자가 저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 남편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경호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객실로 돌아오자 에어컨 바람이 커튼 끝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나는 캐리어를 침대 위에 펼쳤다. 옷을 접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정확하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상혁의 여권이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표지를 펼쳤다. 사진면, 신용카드 앞뒤, 셔터 소리가 방 안에서 3번 울렸다. 그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택시 뒷좌석의 가죽이 낯절기를 머금고 있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자수가 빠르게 뒤로 흘렀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영어와 필리핀어로 교차하며 흘렀고 나는
탑승권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기울었다. 창밖으로 마닐라만의 수면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번쩍였다가 이내 구름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았다. 눈물도 오지 않았다. 다만 기내 조명이 창유리에 희미하게 반사되어 내 얼굴의 윤곽이 그 위에 얇게 겹쳐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시어머니 집까지의 거리는 지하철로 1시간 남짓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면서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바퀴가 타일 바닥의 이음새를 넘을 때마다 작은 진동이 손잡이를 타고 올라왔고 나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받아냈다. 박금순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복도에는 이웃집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흙이 말라 가장자리부터 갈라져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금수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상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눈빛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목소리의 높낮이를 바꾸지 않았다. 촬영해둔 여권 사진과 아이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그녀 앞에 내밀었을 때 금순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굳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신혼여행에서 남편 혼자 두고 왔어? 금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찻잔이 받침대에 닿는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울렸다. 집안 망신이니 조용히 넘어가자 상혁이도 연락해보고 나는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두 손을 천천히 모았다. 손가락이 손가락 위로 포개지며 단단히 맞물렸다.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거실 바닥에 긴 직사각형의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빛의 경계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나선 발걸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차장 바닥을 가로지르는 동안에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차 문을 닫자 실내에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핸들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잠시 앞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콘크리트 천장에 낯빛 반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친정까지는 40분 거리였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서며 문을 더 넓게 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자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남았다. 초침이 한 칸씩 끊어지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딸 억울하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은 짧았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아버지는 곧바로 서랍장으로 걸어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법무사 이름을 수소문하는 전화는 그날 저녁 안에 3통이 이루어졌다. 이틀 뒤 나는 법무사 사무소의 낡은 원목 의자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혼인신고, 미등재 확인서. 법무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혼 절차 없이도 결혼 준비에 투입된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나는 서류를 받아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테이블 끝과 정확히 나란히 맞추어졌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빛이 사무소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먼지 입자들을 공중에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눈앞의 서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서류는 흔들리지 않았고 나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친정집 내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빛이 창문 너머 흐린 오후 햇살과 섞여 방 안을 낯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진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게 필요한 것만 송금 내역, 사진, 문자, 캡처본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답장은 12시간 뒤에 왔다. 파일 6개. 나는 하나씩 열어 확인했다. 상혁의 이름으로 된 해외 송금 기록이 2019년부터 매달 빠짐없이 찍혀 있었다. 금액은 일정했다. 마치 공과금처럼 사진 속 상혁은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알던 얼굴과 같은 눈, 같은 입이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아이의 어깨에 얹힌 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거뒀다. 커피잔을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상혁의 전 직장 동료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원 동기 모임에서 두어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다. 혹시 상혁 씨가 필리핀 출장을 자주 자원했는지 기억하세요?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 그거요. 거의 매번 본인이 먼저 손들었죠. 다들 기피하는 자리인데.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지에 날짜와 이름을 적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옮겨 넣고 마지막으로 폴더를 닫으며 나는 입술을 한번 가볍게 다물었다. 이제 시작이야.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이 서류 더미 위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전화가 울린 것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다. 학원 원장 이미숙 씨의 번호였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그 목소리의 온도가 어느 쪽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과연 그녀의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늘 아침 일찍 한 남자가 학원 로비에 찾아와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었다. 김상혁이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했다. 신혼여행 중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자신은 그 소동을 수습하느라 여행을 망쳤다는 것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걱정스러웠다고. 이미숙 씨는 덧붙였다. 학원 강사 2~3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도 함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가로수가 마지막 잎 몇 장을 달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은 흔들렸지만 가지는 꺾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상혁에게서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메시지는 3줄이었다. 당신이 나에 대해 퍼뜨린 말들 증거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합의하고 싶으면 연락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스탠드는 여전히 같은 각도로 빛을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 머그잔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 위에서 천천히 번졌다. 그가 먼저 칼을 꺼내 들었다는 것을 나는 그 쓴맛과 함께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그 쓴맛은 다음 날 아침까지 혀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이른 시각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 법무법인 건물 로비에 대리석 바닥은 서늘했고 내 구두 굽 소리는 텅 빈 복도를 따라 또렷하게 퍼졌다가 사라졌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서자 변호사 이민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혁이 보낸 협박 메시지 캡처,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건넨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봉투의 모서리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정확히 맞닿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건너편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날카롭게 부서지고 있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네요. 나는 대답 대신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진아에게 보낸 메시지가 열려 있었다. 한국으로 와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아야 해. 답장은 이미 와 있었다. 민준이 출생 서류랑 녹취 다 챙겼어. 내일 비행기 탈게. 나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엎어두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쪽 지인들 명단도 따로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안에 검토해 주세요. 창밖의 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상담실 안의 공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햇빛이 유리 건물 외벽에 반사되어 보도 위로 쏟아졌고 나는 그 빛 속을 천천히 걸었다. 구두굽이 화강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어졌다. 상혁의 회사 인사팀 앞으로 보낸 등기는 사흘 전에 이미 발송되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필리핀 출장 자원 내역과 현지 체류 기록, 진아와 아이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진과 문자 캡처, 그리고 상혁이 두 가정에 지출한 금액이 정리된 통장 내역이 순서대로 들어 있었다. 서류를 봉투에 밀어넣던 밤, 풀칠한 봉투 입구가 손끝에 달라붙는 감촉이 유독 선명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상혁이 정직 처분을 받은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숫자 배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수신 버튼을 눌렀다. 제발 그만해. 다 줄게. 뭐든 다 줄 테니까.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자 창밖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커튼을 절반쯤 당겨 닫고 탁자 위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도자기의 온기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미지근하고 고요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카페를 고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상혁의 어머니 금순이 매주 화요일 오전 단골로 드나드는 곳. 서초동 골목 안쪽에 조용한 브런치 카페. 창가 자리를 미리 예약해 두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길고 가는 그림자를 만드는 자리였다. 나는 그 그림자가 정오가 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정오 이전에 끝날 예정이었다. 금순에게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다. 어머니께 직접 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요일 11시 이 주소로 와주세요.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그가 올 것을 알았다.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왔다. 진아와 민주는 내가 먼저 데려다 놓았다. 진아는 한국에 온 지 사흘째였다. 민주는 낯선 도시의 공기에도 아랑곳 없이 창밖의 비둘기를 손가락으로 쫓으며 웃고 있었다. 7살짜리 아이의 웃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투명했고 그 투명함이 이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금순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커피잔을 솟어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의 시선이 지나와 민준을 향해 이동하는 경로를 조용히 따라갔다. 민준이 먼저 보았다. 낯선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금수는 굳어버렸다. 무릎 앞까지 달려온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졌다. 상혁의 눈매, 상혁의 미간. 상혁이 어릴 적 사진에서 보았던 그 입술의 선. 금수는 핸드백 끈을 쥐 손으로 옆 의자의 등받이를 더듬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소리는 작았지만 부서지는 방식이 달랐다. 금수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듯 내려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민주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옆에 서서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순의 맞은편에 섰다. 커피는 아직 식지 않았다.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온도는 정확히 마시기 좋은 정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은 이미 이 자리 전체가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예식장 연회홀 한켠에 서 있었다. 웨딩 박람회 부스들이 줄지어 늘어선 공간이었지만 내가 예약한 별실은 그 소란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방음 처리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왁자한 소리가 단번에 사라졌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상혁이 먼저 들어왔다. 나의 문자 한 통, 중요한 서류 서명이 필요해. 이면 충분했다. 그 뒤로 금순 씨, 그리고 내 부모님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다. 마지막으로 진아가 민준의 손을 잡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상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시선의 온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바라보았다. 나는 리모컨을 들었다. 방 한쪽 벽을 채운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 속 목소리는 선명했다. 상혁의 목소리였다. 한국 여자는 10년만 이용하면 돼. 진아에게 건네던 말이었다. 음질은 흠잡을 데 없었다. 나는 그 영상을 3번 들었을 때 이미 편집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스크린이 꺼졌다. 방 안에 남은 것은 형광등 불빛과 에어컨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청구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예식장 계약금, 혼수, 예물, 스드메, 신혼여행 패키지. 항목별로 정리된 숫자들이 마지막 줄에서 하나로 합산되어 있었다. 8,700만 원, 오늘, 자정까지. 내 목소리는 에어컨 바람보다 조용했다. 나는 봉투 옆에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 한 장을 추가로 올려놓았다. 기한을 넘기면 이 영상은 내일 아침 3곳의 언론사 메일함에 도착합니다. 상혁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다. 나는 그 손을 한번 내려다 보았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봉투 표면에 인쇄된 글자들이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고 15분이 흘렀을 때 진동이 한 번 왔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들어 올렸다. 입금 확인 문자였다. 숫자 8개가 차갑고 단정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를 떴고 진아는 현관 쪽 벽에 등을 붙인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상혁만이 테이블 앞에 남아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의자 다리가 마루를 긁는 소리가 짧고 또렷하게 났다.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죠? 내 목소리는 낮고 균일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었던 적도 없어요.
상혁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은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 무릎이 마루에 닿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한 번만. 그 두 음절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동안 나는 이미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고 길었다. 신혼여행 첫날 밤. 세부의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 발소리가 구두 구발에서 다시 울렸다. 그때와 같은 속도였다.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열린 채로 두었다. 열린 채로 두었던 문은 이제 내가 직접 여는 문이 되었다. 6개월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오전 10시. 나는 새 건물 2층 계단 앞에 서 있었다. 간판 설치 기사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내려왔다. 드라이버가 금속을 물어 조이는 그 단단하고 짧은 마찰음이 귀 안쪽에서 또렷하게 맺혔다. 나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흰 바탕 위에 짙은 남색 글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상호가 오전의 빛 속에 반듯하게 박혀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먼저 올라왔다. 국화와 장미가 섞인 은 꽃다발을 두 팔로 안고 있어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뒤에서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숨을 고르며 따라 올라왔다. 그리고 진아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진아의 손에도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가벼움이 얹혀 있었다. 필리핀의 습한 공기가 아닌 서울의 건조하고 선명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가 꽃다발을 내 품에 밀어 넣었다.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꽃을 받아 안고 열쇠를 꺼냈다. 새 자물쇠는 아직 뻑뻑했다. 열쇠를 끝까지 밀어넣고 손목을 돌리자 걸쇠가 단번에 풀리며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햇살이 빈 교실 바닥 위로 길게 쏟아졌다. 나는 그의 보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나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먼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